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위장관내과에서 위암 치료를 하고 있는 공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지, 또 위암을 의심케 하는 증상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위암을 어떻게 하면 진단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이 굉장히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에 전 세계의 위암 발생률을 이렇게 순서를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 기록에는 세 번째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두 번째 많이 발생하는 나라기도 하고 했는데요. 대개 한 두 번째, 세 번째 이내로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자체 그 전체 숫자는 물론 중국이 워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많겠지만 일정한 그 숫자, 인구수 10만 명당 발생하는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28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그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암종 중에 그럼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암은 남자와 여성이 발생하는 비율이 2대1 정도로 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종이고, 여성에서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그리고 네 번째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미주 지역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은 비교적 위암이 적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한 색깔을 띠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인데,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남미 일부,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들에서 위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유전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위암 발생의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인 자체가 위험 인자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아무래도 선천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개의 암이 그렇듯이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물론 암은 유전자 자체에 생기는 병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암이 있거나 어떤 분들이 위암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발생이 자녀들한테 생기는 위험도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적인 영향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구의 예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일본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그때 위암 발생률을 보면 이민을 간 1세대에서는 굉장히 높지만 2세대로 가면 점차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전적인 취약성, 인종의 어떤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환경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적 위암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 유전성인 그 유전자 변이 때문에 그 유방 절제술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그 가게 내에 굉장히 많은 위암 환자들이 있는 그런 가게가 뉴질랜드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쳐진 분들이 다 위암 환자셨는데, 그래서 9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위암 환자가 나오는 이런 가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발견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성 위암 가게가 굉장히 드물게 보고가 되긴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그 실제로 전체적 몸 전체 유전자가 위암을 일으키는 그런 가게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암이 그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암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의미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는데요. 그 기준은 3분 이상의 위암 환자가 그 가족 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막 5촌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1촌 이내로 연결되어 있고, 또 2대 이상의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또 위암이 같이 발생을 하고, 또 이 50세 이내 발병하는 경우에는 그런 가족력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런 특정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전적인 그런 변이가 없더라도 그 같은 가족은 결국은 환경도 같이 공유하고 식생활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위암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면 다른 분들도 꼭 유전적 위암 때문이 아니더라도 환경을 공유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다른 가족분들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암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특히 이제 식이지요. 그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1930년대 이전에는 위암이 굉장히 많다가 그 이후로는 떨어졌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이렇게 60년대 이후에 떨어지는데, 이 위쪽에 그 그래프의 위쪽은 위암 사망률입니다. 이쪽 사망률이고, 이건 연도인데요. 미국에서 떨어지고 일본에서도 그 발생률과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일본 그래프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냉장고 사용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이제 먹게 되고 하면서 이제 위암이 많이 줄었고, 또 우리가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금을 많이 써서 염장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죠. 그래서 그러한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주 암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암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균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헬리코박터균이죠. 헬리코박터균은 위암과 연관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와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키기도 하고 위암의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여기는 발암 물질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암이 다 생기고 이러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한 2배 정도, 많게는 2.3배 정도까지 위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국가에서 뭐 1년에 위암이 한 10,000예 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2배가 되면 뭐 10,000예가 더 발생하고 20,000예가 발생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영향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궤양을 일으키거나 위암을 또 발생을 시키지 않더라도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염을 좀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데는 이렇게 점막이 뻘겋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점막이 위축성 위염이라고 위축이 돼서 그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 보이면서 허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또 장 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여기 희끗희끗하게 이제 보이는 것들인데, 위의 점막이 이제 소장의 점막처럼 좀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헬리코박터균 없이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이 이런 발생들과 연관이 또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위축성 위염과 장 상피 화생은 위암의 위험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더라도 이런 위험이 없고 전혀 내시경상으로는 또 깨끗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무조건 암이 생기거나 또 무슨 병변을 일으키는 것들은 아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와 치료가 이전에는 소화성 궤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위암을 내시경으로 절제를 한 경우 이후에는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제 보험도 적용도 되고 또 하지만, 그 외에는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저희가 삭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는 데에는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서 이 헬리코박터균이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또 항상 내시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호흡 검사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용액을 복용한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가 그 요소를 분해하면 거기에 있는 그런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날솜으로 채취해서 이제 불어서 검사하는 것이죠. 혈액 검사로도 항체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이전에 감염이 있던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감염을 반영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저희가 이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클라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균에 내성이 있는 균들이 있어서 동시에 그 내성 여부를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1차 치료는 대개는 내성균 검사 없이 3가지 약 정도를 항생제나 항생제 2가지하고 위산억제제를 해서 14일 정도 쓰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그 외에도 뭐 4종의 약물을 뭐 5일 이렇게 좀 바꿔서 쓴다든지 같이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2주 이내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실패하면 다른 종류의 항생제와 약물을 좀 조합해서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 내시경 절제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비로 좀 부담을 하게 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또 헬리코박터의 의미를 위암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발견을 해서 재균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암이든지 빠지지 않는 위험 인자가 있죠.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예, 흡연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발암 물질이 있어서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지요. 그래서 위험도 뭐 1.28배, 1.5배 이렇게 많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흡연은 꼭 금연을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위암 발생하고 연관된 그런 시기와 관련된 인자들을 세계 암연구 기금 사업이라는 곳에서 계속 매년 몇 년마다 이제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많이 종합해서 분석해서 이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위암 발생과 연관된 위험 인자로서 강한 증거가 확보됐다.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구의 결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구 자체에 그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거나 굉장히 그 계량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자들은 사실은 여기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없더라도 그것이 이제 위암의 발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발견되어서 비교적 증거가 이제 확보된 것들로는 일단 첫 번째 비만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만은 다른 종류의 암들, 대장암이라든지 뭐 유방암, 다른 부인과 암들 이런 암의 발생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암보다는 주로 이제 위쪽에 있는 암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는데요. 이건 특별히 이제 서양에서 더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생기는 많은 위암들은 위 식도 역류가 있으면서 여기에 이상이 생기고 세포들이 안 좋아지면서 위하고 식도 사이에 생기는 암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래쪽에 생기는 암은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암종들과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만도를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주는 이 그 위험 인자로 또 포함되지 않았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술은 이 위암 발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2016년에 나온 자료에서는 하루 3잔 이상 하면 음주도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음주도 좀 절주를 하시고 혹은 금주를 하시거나 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이 많이 든 염장식품들 이것들은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요. 또 가공육,
또 굽거나 직화고기한 고기, 생선, 바베큐들, 여기서 이제 탄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질소, 아질산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위암의 또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또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것이 또 위험 인자로 또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방 효과로서는 분문부암, 요 위쪽에 있는 암에서는 감귤류가 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국제 연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식이 또 식사를 다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존의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위험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역시 소금, 짠 음식은 계속 위험 인자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김치가 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김치는 또 여러 가지 실험실 연구에서는 이런 암을 억제하는 성분들도 있다고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국내 종합 연구가 뭐 20년 그 이전의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한 연구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식생활이 더 지금보다 또 많이 짜고 김치도 굉장히 짜게 해서 드셨기 때문에 그런 소금의 영향도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는 저희가 최근 우리나라의 식단이 굉장히 저염식이 됐고 또 김치도 굉장히 짜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무서우셔서 뭐 김치를 당장 안 드시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런 식품으로서는 콩식품, 콩, 두부, 두유, 이거는 1보다 작다는 거는 그만큼 발생률을 낮춘다는 의미인데요. 또 한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장식품은 약간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줄여주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전에는 된장들 굉장히 짜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금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속식물, 파, 마늘, 양파, 또 과일, 버섯들이 위암 발생을 감소시키는 그런 인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위 부분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도 그 남아있는 위의 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으신 위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 수술을 받고 나서는 한 5년 정도 원래 있던 암이 재발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쭉 추적 관찰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5년 이후로는 관찰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 있던 암이 재발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아있는 위에 새로운 암이 생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10년, 2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 5년 경과 이후에도 수술 받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년 위 내시경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증상으로 넘어가서요. 위암은 그러면 어떤 증상을 나타내게 되나 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2006년, 2011년 자료를 보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10년 전 데이터니까 56%인데 지금은 건강검진하고 하는 그런 비율들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뭐 한 70% 이상은 특별히 증상이 없거나 굉장히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또 두 번째로 많은 건 이제 상복부 통증인데 이것은 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좀 많이 아픈 것부터 좀 쓰린 거, 또 소화불량 되듯이 좀 체한 느낌, 얹힌 거 이런 것들을 또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일 텐데요. 이런 특히 이제 명치 부분이 좀 쓰리는 듯하고 아프고 하는 것들은 위암뿐만이 아니라 그냥 위염이 조금 있다든지 아니면 궤양이 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내시경으로 봐서는 아주 깨끗한데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기능성 위장 장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딱 위암에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아프다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좀 새벽에 아프고 그리고 식사 전에 아프게 되고 위궤양이나 위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좀 자극을 하면 식후에 좀 아프게 되는 그런 경향성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이게 위암이다라고 할 만한 증상들은 없죠. 그런 위암들이 특히 초기인 경우에는 증상이 더 없거나 비특이적이고
위암이 진행을 하면 어떤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피가 나는 것이라든지, 혹은 아래쪽에 있는 위암이 커져서 이제 음식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걸 막거나, 혹은 위암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위벽이 뻣뻣해지고 잘 늘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막 배가 꽉 찬 느낌이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구역감과 구토로서 안 내려가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 그것도 위암이 좀 진행이 됐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게 심하면 이제 아래쪽이 막히면 위쪽에 있는 위가 막 늘어나고 음식이 차 있는 게 복벽이 얇고 아주 날씬한 분들은 막 만져지기도 합니다. 배에 그 명치 부분이요. 그리고 위암이 막 7cm, 8cm 이렇게 커지면 그게 자체가 만져져서 오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암에서 암이 굉장히 진행을 하면 그 암이 몸의 에너지를 이제 뺏어서 이제 활력을 가진 그런 암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꽤 진행이 된 이후에 주로 생기는 편이고요. 조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위장관 출혈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를 보면, 위장관 출혈, 위에서 나는 출혈의 특징은 까만 변입니다. 흑변. 피가 빨갛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짜장면 색깔이다라고도 표현하고, 뭐 타르 같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아주 시꺼멓고 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변이 나오는 거고요. 워낙에 위에서 피가 날 때는 빨간데, 이게 소장과 대장을 거쳐 내려오면서 산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하면서 까매집니다. 그래서 이제 혈변이 아니라 흑변이 위에서 나는 그런 출혈의 그런 징표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요. 그런데 위에서도 출혈이 굉장히 다량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빨리 내려와서 붉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게 피가 나면 대장에서 출혈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출혈이 나면 위에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장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위쪽도 같이 보고 대장 검사도 하고, 이런 순서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변을 보고 그 이제 닦다가 조금씩 묻어 나오는 아주 빨간, 새빨간 변, 이런 부분들은 빈도상으로는 항문 질환들, 뭐 치열이나 치루나 이런 데서 치핵, 이런 데서 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살짝 묻어 나오는지 아니면 섞여서 나오는지 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혈이라는 거는 이제 피를 토하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가 어느 정도 나더라도 그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대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토에서 위로 올라올 정도면 굉장히 양도 많고 속도도 빠르게 나는 그런 출혈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 상황이고, 때로는 이제 토하거나 가래나 이런데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쪽에 기관지나 폐나 목 쪽에서 나는 출혈인 경우도 있어서 조금 감별이 필요하기도 한데, 어쨌든 비교적 많은 양의 피가 토하는 양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지체 없이 빨리 응급실로 가보셔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이 느끼는 위의 증상들, 또 이제 변의 모양 이런 건데요. 그리고 우리 의사나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위암의 신체 검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소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대부분은 특별한 그런 신체 검진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어느 정도 뭐가 나타날 정도가 아니죠. 특히 이제 위암은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면 뭐 1cm, 2cm 보다 작은 경우에도 발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몸 전체에 뭔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거나 몸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 이런 증상들을, 이런 신체 검진 소견들을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 위에서부터 쭉 이제 내려가 보면 이제 위암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그때는 빈혈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빈혈이라는 거는 그냥 어지러움 증상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적혈구, 빨간 피가 모자랐을 때의 상황을 이제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눈 아래 요 결막이 보통은 이제 빨갛게 모세혈관들이 피를 품고 있어서 보이는데 빈혈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창백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이제 눈 흰자요. 거기가 이제 노랗게 되는 황달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개는 이거는 뭐 간이 안 좋다든지 담독에 또 담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위암에서 이 정도가 생기려면 간 전이가 굉장히 심하게 돼서 간 기능이 굉장히 나빠졌거나 혹은 그 담도로 내려가는 부분이 굉장히 망할 정도로 크기가 커졌거나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뒤에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환자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이러기는 어렵고요. 의사들이 이제 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을 보면 이제 왼쪽에 쇄골 위에 그 림프절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암에서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심하면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져지고 전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이 막혀서 위가 막 커져가지고 만져지든지 아니면 위암 자체가 만져질 정도로 커졌을 때는 만져질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간에도 전이가 많이 돼가지고 간이 많이 부었거나 그럴 때는 간이 좀 만져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위암이 위를 뚫고 나와서 복막이라고 하죠. 복강 내에 퍼지게 되면 그러면 복수가 생기게 되고 배가 빵빵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강 내에 있는 암세포들이 배꼽을 타고 이렇게 결절을 형성해서 바깥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다 사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확인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복막에 있는 복강 내에 있는 암세포들이 아래쪽으로 이제 축적이 돼서 그래서 항문 검사를 하면 거기 만져지기도 해서 예전에는 위암 환자분들이 오면 저희가 직장 수지 검사로 그런 검사들도 다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CT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많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암 진단되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 또 이런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위암을 발생을 이제 높이는 것, 또 예방하는 것들 가능한 그런 음식들, 또 위암 신체 검진 소견이나 증상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종합해 보면 딱히 이렇게 위암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를 뭐 다 하지 않고 뭐 이제 과일도 많이 드시고 야채도 드시고 하더라도 뭐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헬리코박터가 없는 분들도 위암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이제 위암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런 증상이라든지 또 눈에 보는 것만으로 조기에 검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저희가 1차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건 집에 마치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100% 막기가 불가능한 걸로 돼 있고 오히려 너무 이런 것들을 맹신하면서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또 뭐 몸에 나쁜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암이 많이 커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도둑이 이제 집 안에 이제 들어왔다 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제 우리 카메라로 확인도 해보고 순찰도 돌고 하면서 빨리 더 퍼지기 전에 몸에 그런 아주 나쁜 현상을 일으키고 몸에 많이 더 진행을 하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순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2차 예방이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빨리 해서 치료를 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불행한 사항은 위암이 굉장히 발생률이 높다는 것인데 다양한 것은 또 위암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 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시경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또 우리 내시경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검진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가 있고 또 검사로 진단을 굉장히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발생률이 되는 암에서만 검진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검진 사업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암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남녀가 2년 간격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위 내시경 검사를 정말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위장 조형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자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검사는 잘 아시다시피 입에다가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거고요. 위장관 조형술이라는 거는 바륨이라는 조형제하고 또 공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발포제를 드시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렇게 몸을 굴려가면서 찍는 것인데요. 조형술이 내시경에 비해서는 이렇게 내시경이 입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든 것은 덜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형술에서 뭔가 이상한 소견이 발견되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하게끔 되고 또 비용 면에서도 내시경 검사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위 내시경 검사를 더 추천하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요새 많이 발견되고 하는 그런 조기 위암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얕고 작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제 찾았으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위암이 있는데 이렇게 얕은 암은 위장관 조형 검사를 해서는 발견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검사를 하려면은 내시경 검사를 가능하면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범위가 식도부터 보고요. 이제 우리 성대가 보이는 그 부분부터 해서 목 있는데 또 식도 있는데 그리고 위 전체를 보고 12지장의 초입 부분까지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이라 해서 딱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식도와 12지장 일부를 이제 보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조기 위암, 초기 위암 이렇게 얕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점점 진행할수록 이렇게 궤양을 형성하면서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뭐 전체가 다 보이지 않도록 이제 커지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발견되면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다 필요한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 검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진은 언제부터 할 거냐? 우리가 국가검진은 40세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암이 발생하는 거는 40대 이후에서 그래도 꽤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전에 검진을 하는 건데 40세 이전에도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이고 이런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나 이런 증상들이 좀 있으신 분들 또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40세 전에도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뭐 75세, 70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 자체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이제 띄는 게 목적인데 그 용종은 이제 암이 되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위암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용종을 띄어서 뭐 위암을 예방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지는 않고 또 뭐가 생기면 또 빨리 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대장 내시경에 비해서 위험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좀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또 너무 고령이신 분들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은 검진은 또 내시경은 치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령이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혹은 운이 좋게 조기에 좋은 작은 암으로 발견이 되면 위 내시경 절제술로 내시경 절제로 이제 절제하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를 못 견디실 정도의 어떤 지병이 심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동이 어려우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치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지 저하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검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 치료에 대한 생각들, 또 치료에 대한 의지, 뭔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제 우리 국가검진은 2년마다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들도 뭐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보면 저희 병원에서 위암 환자로 입원하신 분들 중에 이제 미분암이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진단이 어려운 그런 암입니다. 좀 이렇게 퍼지는 암이라서 환자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내시경 간격입니다. 이전에 발견되기 이전에 얼마 전에 내시경을 했느냐, 1년 전, 1년에서 2년, 2년, 뭐 3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수 1기, 2기, 3기, 4기로 발견된 그런 비율인데 한 2년 간격으로 하신 분들까지는 그래도 1기가 한 60%, 65% 이렇게 사이로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3년 이상 해서 검사하시는 경우에는 1기의 비율이 줄죠. 그러니까 더 좀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저희가 한 2년 간격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위암이 발견되신 분에서 이제 뒤쪽을 본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 검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쭉 내시경 하시는 분들을 검사를 추적 관찰을 해서 이제 암이 얼마나 진단이 되는지를 이제 봤는데 그 2년마다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조기 위암, 뭐 1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렇게 발견되는 확률이 78.9%. 근데 매년 내시경을 하면 98.6%에서 1기에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1기와 2기는 확실히 생존율 차이도 조금 있고 또 치료 방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인 좀 여력이 있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위축성 위염, 장 상피 화생, 또 위암 수술한 분들이라든지 가족력이 좀 의미 있게 있는 분들은 그러면 자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매년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그런 개인적인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건강 검진을 하면 이제 CT도 찍게 되고 또 PET, PET 촬영도 그 안에 뭐 포함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내시경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암의 조기 진단은 굉장히 작고 얕을 때 발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CT에서는 그 정도로 나올 정도의 해상도가 되지는 않고 특히 일반 CT는 위를 부풀리지 않고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들이 다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하는 게 어렵죠. 게다가 그런 1기의 작은 암들은 이런 위를 부풀리는 CT를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위암 진단한 이후에 병기 예측을 위해서 저희가 보통은 사용하고 조기 진단용으로는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2기, 3기 돼서 덩어리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보일 수는 있겠죠. PET, 펫 촬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다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암을 한 방에 다 검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렇게 작은 암들은 그러면 또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이라고 할지라도 위암은 PET에서 이렇게 신호가 많이 나는 경우가 한 40%, 많으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PET도 위암을 진단하기 위한 그런 단일의 조기 검사 방법으로만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요새 이제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좀 이제 써서 공포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반지세포암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지세포암이라는 거는 이제 위암 세포가 이렇게 도장 찍는 그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핵이 이렇게 밀려 있고 세포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암입니다. 이거는 미분화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혹은 미만성 암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일종입니다. 그래서 분화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정상 그런 그 장 구조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덩어리를 좀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미분화암, 미만성암은 그런 형태가 좀
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세포가 하나씩 떨어져서 퍼져 있는 그런 암들이거든요. 그래서 반지 세포암뿐만 아니라 그런 미분화암은 진행 위암에서 이렇게 점막을 따라서 쭉 퍼지는, 그래서 이런 보호만 타입 4형 위암이라고 그러는데 1, 2, 3형은 그 한 군데에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거나 궤양을 이루는데 4형 위암은 이 점막 아래쪽으로 쭉 퍼지는 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진단이 쉽지 않고 굉장히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확인됐을 때 이미 4기인 경우가 또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는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기위암에서도 굉장히 작고 얕아도 분화암인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가 가능한데 이건 림프절 전이의 빈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의 그 스탠다드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지금은 표준으로 돼 있고 계속 그 내시경 절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반지세포암이나 미분화암이라고 할지라도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경우에 같은 병기인 경우 1, 2, 3, 4기가 같다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분화암과의 생존율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지세포암이라 그랬는데 1기로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1기에 비해서 더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1기 쪽은 더 좋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세포암 자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4형 위암이라는 것이 사실 내시경 의사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저희가 좀 진단이 어렵고 한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내시경에 비해서 이가 막 두꺼워져 있죠. 이런 주름들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CT에서도 위 벽이 굉장히 두꺼워진 그런 암입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이루지 않고 속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점막에 암이 없이 점막 하로만 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서 아무리 조직 검사를 해도 암세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과 영상 소견에서 4형 위암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조직 확인 없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거의 원칙으로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진을 하다 보면 이제 혈액 검사로 암 수치, 암 표지자 검사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전립腺 암 같은 경우에는 PSA라는 것들 이제 굉장히 예민한 지표들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위암은 그 자체에 대한 암 표지자, 이것이 위암의 특이적이다 하는 것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EA라는 거하고 CA19-9가 좀 대표적인데 이거는 위암만에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CEA는 주로 대장암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암에서 증가를 할 수가 있고 특히 CEA는 흡연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또 CA19-9도 뭐 다른 암들에서 췌장암이라든지 아니면 폐질환, 담관질환 이런 데서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거 자체만으로는 진단을 한다든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굉장히 수치가 높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고 수술 이후에는 이게 높아지면은 재발을 또 시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참조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위암이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병기 예측을 위해서 뭐 CT도 하고 필요하면 초음파 내시경, MRI, PET도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하게 되고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검사들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저희가 예측되는 병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병기 1, 2, 3, 4기는 수술까지 하고 조직 검사가 다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 전 단계에서는 예측만 하는데요. 그 예측 정확도가 한 70에서 80% 정도만 밖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을 할 때 1기암 중에서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암, 아까 말씀드린 분화암이면서 작고 얕고 이럴 때는 내시경 절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1기는 다 수술, 2, 3기는 수술하고 또 보조 항암요법이 필요하고 4기인 경우에는 수술이 큰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항암 화학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병원에 따라서 또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이 시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드리면요. 위암은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 그래서 위험 증가하는 것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가능하면 제균을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흡연은 꼭 줄여야 되고 절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짜게 드시는 것, 또 가공육과 탄 음식을 피하시는 게 위암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신선한 음식과 과일들이 예방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것으로 해도 100% 예방할 수가 없고, 또한 위암의 증상도 없거나 비특이적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생각하시면서 위암의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시경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더 병을 키우게 마련입니다. 위암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피가 나오는 것, 특히 특변이라고 했죠. 혈변, 토혈, 또 이제 소화불량이 지속되거나 구토가 된다든지 체중 감소, 복부, 종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진행이 된 상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예방, 조기 검진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40세부터 국가검진 2년마다 하시는 걸 잘 받으시면 되겠고요. 가족력이 좀 의미 있게 있거나 위험 인자들이 있으면은 좀 더 일찍 매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형 검사에 비해서 내시경이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얕은 위암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조직 검사를 동시에 확인할 수도 있고 헬리코박터균도 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가능하시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